KBS. 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금방 10시 5분이 됐고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선물도 보내드릴 수 있는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 알려드려야죠. 정답은 1억 원입니다. 1억 원. 뭐가 1억 원이냐? 예금자 보호 한도가 9월 1일부터 바뀌죠. 기존에는 5천만 원이었다가 그 2배인 1억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24년 만에요. 여러 번 강조해드립니다만 금융사마다 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까지도 적용이 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고액 예치를 하시는 분들은 좀 여러 군데로 더 분산을 해 놓으시면 한 군데당 1억 원씩을 예금자 보호를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금액이 2배로 늘어나는. 김영란님, 현금 1억 만들기 10년째 진행 중인데요. 쉽지가 않네요. 꼭 성공하고 싶습니다.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 그리고 0656님은 와이프랑 4개월 된 막내랑 함께 들어요. 셋째네요. 오, 4개월 막내가 셋째라고. 온 가족이 들으시면 더 좋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리고 노창전님은 저도 좀 보호받고 싶습니다. 예금자 보호뿐만 아니라 우리 노창전님도 좀 누가 보호 좀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내에게 설탕 넣지 않은 아메리카노를 선물할 기회를 주시길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까 저희가 일부에서 설탕세에 대한 토론을 좀 했거든요. 그때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리고 1245님 1억. 1억 원이라도 모아봐야 뭘 할 수 있다라는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의 말씀이 생각나네요. 정답 1억입니다. 라고 정답도 맞춰주셨고요. 문미정님, 중학교 때 같은 반 친구 이름이 박일억이었어요. 부자라고 놀리면서 부러워했네요. 이런 별명은 뭐 부자라는 별명 좋죠. 성함이 박일억님. 문미정 씨를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금융위원회 후보자의 성함은 2억 원. 전 기재부 차관. 좋은 성함들이 많이 또 성공을 하시네요. 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 계속해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 계속 열려 있고요. 오늘 증시는 좀 보합권에서 오늘 개장 초까지는 나쁘진 않았는데 지금은 약보합으로 돌아섰네요. 코스피는 0.1% 내린 3192, 코스닥은 0.13% 내린 797.36. 코스피는 계속해서 3200 언저리에서 오르락 내리락만 반복을 하고 있고요. 오늘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이 1.9% 정도 내리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들, 한화오션도 1%대 강세.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5% 강세네요. 어제는 현대모비스가 로봇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를 비롯해서 로봇 부품들을 더 많이 만들겠다, 강화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그 영향일까요? 그리고 오늘 한국전력은 1.5% 정도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는 알테오젠이 3% 급등, 에코프로비엠은 4% 급락.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는 좀 엇갈리는 흐름들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86.5원, 1386원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좀 지나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여름도 그렇고요. 가을이 돼도 그렇고 자외선 차단제는 항상 꼼꼼하게 발라야 한다라고 하죠. 이른바 우리가 선크림이라고 바른다네요. 부르고 있는데요. 선크림이라고 부르면서 바르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은 잘 챙겨서 바르시나요? 그 자외선 차단제 시장도 3년 뒤에는 25조 원 규모로 성장한다고 하는데요. 또 K뷰티, K선크림도 잘 팔리고 있다 하고요. 그러면 이게 또 과학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그 원료는 또 어떤 의미인지, 뭐가 좋은 건지 하나하나 같이 따지면서 배워보시죠.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곽재식입니다. 오늘 선크림 안 바르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아침에 좀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안 바르고 나왔는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날씨가 완전히 개어가지고 햇살이 아주 뜨겁습니다. 좀 후회하고 있습니다. 네. 평소에는 선크림 잘 바르세요?
그러니까 햇빛이 저는 좀 이렇게 밝고 뜨거울 때 좀 많이 바르는 편이거든요. 예. 저는 이제 학교에서 강의하고 강의 준비하고 뭐 책 쓰고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햇볕을 좀 못 받을 때가 많아가지고 오히려 뭐 비타민 D 수준이 낮은 걸 좀 걱정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서 좀 오히려 좀 빛을 좀 받으려고 하거든요. 요즘 좀 근데 타시긴 한 것 같아요. 요즘 좀 탔습니다. 요즘 좀 방심했습니다. 금년에 여름에 햇빛이 워낙에 강하네요. 선크림. 이게 원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크림이 이제 햇빛을 좀 막아준다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는 이제 선블록, 뭐 선스크린 이런 말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제 블록이나 스크린이라고 하면 뭐 다른 말이 좀 먼저 떠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뭐 블록하면 왠지 뭐 좀 돌로 돼 있을 것 같고 스크린이라고 하면 뭐 영화 상영하는 것 같고 본뜻 말고 딴 뜻으로 사용되던 외래어들이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좀 선크림이라고 하는 크림이 이제 재질을 좀 나타내는 말이니까 해외에서는 그러니까 영어권에서 오히려 좀 덜 쓰는 말이죠. 이런 말로 우리에서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든 햇빛을 다 막는 게 주 목적은 아니고요. 햇볕 중에서도 우리 피부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자외선을 막는 게 주 목적인 것이 바로 이 선크림이지요. 선스크린, 자외선 중에서도 어떤 것을 주로 막느냐.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종류나 성능도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자외선이라는 거는 빛 중에서도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빛도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통 빛을 가지고 그 빛의 색깔을 이야기를 할 때 색깔을 우리가 뭐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말로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정확하게 그 색깔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주파수라는 숫자로 색깔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방송이나 뭐 전파 이런 분야에서도 주파수라는 말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이제 빛의 색깔을 정확하게 숫자로 말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라디오 방송 나가는 빛 전파 같은 경우에는 97.3MHz라는 그런 수치의 색깔을 가진 이것도 빛의 일종이죠. 전파라고 부르는 빛의 일종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사람의 눈은 대충 이 주파수 수치로 봤을 때 한 4억 메가헤르츠에서 8억 메가헤르츠 정도 되는 그 정도의 주파수를 가진 색깔이 되어야지만 눈이 감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에 사용하는 이 전파 97.3MHz는 제일 낮은 수치인 4억 메가헤르츠보다도 한참 낮죠.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람 눈이 그러니까 우리가 군용으로 사용하는 레이더 같은 건 이런 걸 다 감지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람의 눈이 만약에 이런 걸 볼 수가 있다면 KBS 방송국 쪽을 보면 막 번쩍번쩍 빛이 나겠죠. 지금 막 이게 라디오 전파 날아가는 게 보일 수도 있는. 번쩍번쩍 환하게 막 보일 텐데 사람 눈은 이런 빛은 감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의 눈이 감지할 수 있는 게 8억 메가헤르츠가 또 최대치의 한계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8억 메가헤르츠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것도 사람의 눈은 보지 못합니다. 매라든가 새 같은 동물들은 사람보다 더 높은 것도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의 눈은 그게 한계인데 그래서 사람 눈에 안 보이는 그런 빛이 보라 색깔에 가까운데 사람 눈에 보이는 범위는 넘어간다라고 해서 보라색을 뜻하는 자자를 써서 자외선 영어로는 뭐 울트라바이올렛 약자로 UV라고 하는 거죠. 울트라바이올렛 UV. 그래서 이 자외선을 특히 이 피부 미용계에서는 구분을 해가지고 UVA, UVB, UVC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 이런 뜻으로 많이 구분해서 부르거든요. 이 중에서도 아마 이 선스크린 이런 쪽에 관심이 많다라고 하시면 UVA나 UVB, 자외선 A, 자외선 B를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외선 C를 별로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외선 C, UVC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햇빛에서는 사실은 별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태양은 이 UVC도 엄청나게 많이 내뿜거든요. 그런데 이 UVC 같은 경우에는 지구에 들어오다가 지구의 뭐 공기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런 거에 다 막혀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 UVC가 사실은 제일 독하고 센 겁니다. 그래서 마침 우리 지구가 자외선 중에서는 제일 센 거는 좀 막아준다.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서 평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UVC를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높은 주파수를 가진 빛을 우리가 만들어내면 되니까. 그래서 이 독한 UVC를 일부러 만들어서 뭐에 사용할까요? 뭐 사람 괴롭히는 데 사용할까요? 이런 거 주로 살균, 소독하는데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사소한 세균 같은 것들이 UVC를 쪼여주면 견디지 못하고 다 죽거든요. 지금 그 살균기에 보면 이제 푸른빛. 그렇습니다. 그게 UVC예요. 그래서 자외선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 제품 중에 사실은 UVC를 제대로 못 만들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냥 모양만 좀 멋있게 뭔가 살균되는 것처럼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제대로 살균을 강하게 해주는 그런 제품일수록 UVC를 인위적으로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람의 피부를 태우는 게 자외선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훨씬 더 막강하게 UVC라는 지상에서는 잘 오지도 않는 거를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사람의 피해를 주는 거를 역으로 이용을 해서 살균 소독을 하는데 자외선 소독을 하는데 UVC를 쓰고 있고요. UVA하고 UVB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많이 맞게 되는 건데
예전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던 거는 이 중에서도 UVB였습니다. 아까 우리가 UVC, 자외선 C가 제일 센 거고 살균 소독하는 데 쓰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거보다 조금 약한 게 B고 제일 약한 게 A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맞는 것 중에 좀 강한 게 UVB, 좀 약한 게 UVA라고 보시면 대체로 그냥 들어맞는데요. 과거에는 이 UVB를 신경을 많이 쓴 이유가 뭐냐면 이게 그 여름철에 뭐 해변에서 너무 이렇게 많이 놀다 보면 막 피부가 막 뻘겋게 약간 화상 있고 심지어 막 피부가 까지고 뭐 이런 일을 겪게 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벗겨질 때. 네. 그거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바로 이 자외선 B, UVB거든요. 그래서 해변에서 일광욕을 할 때, 일광욕을 장시간 할 때, 이럴 때 피부를 직접적으로 상하게 하는 거, 이게 큰 문제다. 이게 사람에게 화상을 입히는, 상처를 입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과거에는 이 UVB 중심으로 모든 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유럽이나 미국 이런 쪽에는 좀 이렇게 햇빛을 좋아하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좀 피부를 태우려는 문화가 있죠. 일광욕하고.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참 별로 없는 편인데 우리나라는 어떻게든지 최대한 안 타게 하려는 그런 문화가 우리나라 많은 편인데 유럽이나 미국에는 이렇게 일부러 피부를 태우려고 해변에 햇빛이 강하게 내려쬐면 일부러 그걸 맞으려고 나가는 그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잘못해가지고 피부가 까지는 거를 막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 UVB 막는 거를 중시해가지고 뭐 선스크린, 선블록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개발된 게 사실은 좀 시작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UVB 말고도 UVA도 어느 정도, UVA는 약해가지고 뭐 이런 건 좀 받아도 화상은 별로 입히지 않을 것 같고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UVA가 약하다고 해도 계속해서 많이 받게 되면 영향이 없지는 않다라는 쪽으로 관심을 많이 받게 되었고 특히 UVA 같은 경우에는 어떤 쪽으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냐면 이게 화상은 안 입히지만 피부가 노화가 일어나게 하는 데는 상당히 영향을 끼친다. 주름이 생기는 데는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UVB뿐만 아니라 UVA도 막아줘야지 피부 노화를 막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해가지고 UVA에 대한 관심도 커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UVA를 잘 막는 것도 사람들이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죠. 이런 걸 많이 따지시는 분들은. 그래서 UVB, UVA 다 막는 게 중요한데 원조는 더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했던 거는 UVB다.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화상당할 수도 있고 살 많이 타고 그런 것들은 이제 UVB에 맞는 거고. 이건 말 나온 김에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이상한 이야기 하나만 좀 말씀을 드려보면요.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고려 시대 기록 중에 보면 중국 송나라 사람이 이제 사신단이 되어가지고 고려에 왔다가 가면서 고려의 풍물을 기록해 놓은 고려도경이라는 책이 지금도 남아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면약호라는 게 고려에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갖추고 있으면서 사용이 된다라고 써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면약호? 여기서 호라는 건 이제 병이라는 뜻이고요. 면약이라는 건 면은 얼굴이고 약은 약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약병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뭐 치수가 어느 정도인지도 기록을 해놨는데 그러니까 얼굴에 바른 약이니까 약간 화장품 비슷한 좀 그런 거겠죠.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화장품이라고 하면 좀 여성들이 많이 사용할 것 같은데 이 면약호 같은 경우에는 고려에서 좀 높은 벼슬을 하는 사람들이 요거를 갖다 놓고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이 중국 사람이 고려도경에다 기록을 해놨어요. 뭔가 그 꽃병 화장품 용기처럼 크기도 그 정도로 딱 묘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좀 높은 사람은 은으로 된 면약호에다가 약을 담아서 사용을 했고 좀 낮은 사람들은 뭐 동으로 된 구리로 된 병에다가 이 면약이라는 약을 담아서 사용을 했는데 대체로 우리가 짐작을 하기로 이 면약이라는 거는 추울 때나 더울 때 얼굴에 바르는 약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뭐 로션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아마도 짐작을 하기로는 이게 뭐 남성들도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였으니까 고려 시대의 이 면약호가 지금의 선크림 용도로 사용하는 좀 고려의 특유의 어떤 그런 약, 뭐 화장품 이런 게 아니었을까. 뭐 옛날에도 특히 뭐 겨울에는 얼굴 당기고, 뭐 여름에는 햇빛 뜨겁고 똑같았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이 중국 사람이 고려에 와가지고 뭐 고려 사람이 눈 2개다, 코 하나다, 뭐 다리 2개다 이렇게 중국하고 똑같은 거를 기록해 놨을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보면 중국과는 다른 좀 고려의 특유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런 걸 기록해 놨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옛날부터 좀 한국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지위가 좀 올라갈수록 햇빛을 막는 거 이런 거 좀 신경 썼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 자외선 차단제, 선블록, 선스크린, 선크림 거기에 들어가는 핵심 원료는 뭐예요? 크게 이제 2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일단 제일 쉽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빛을 반사할 수 있는 거를 발라주면 자외선이 들어오다가도 튕겨나갈 테니까 도움이 되겠지. 이런 거 제일 쉽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는 그냥 허연 색깔 나는 거를 아무거나 좀 발라주면 흰색이라는 게 모든 빛을 다 반사하는 게 흰색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허연 색깔 나는 거를 얼굴에 좀 다 발라주면 어느 정도는 자외선 차단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첫 번째로 자외선이라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색깔이잖아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일 때 되게 허옇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자외선도 그만큼 잘 튕겨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눈에 보이기에는 너무 허연 빛으로 보여가지고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면서도 눈에 안 보이는 이 자외선 요 성분 요 자외선 요 주파수 요것만은 제일 효율적으로 잘 튕겨줄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그런 물질을 잘 찾아가지고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빛을 반사해주는 물질을 찾을 때 중요한 거는 뭐가 있냐면 당연히 이제 몸에 안전한 성분 그거를 사용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항상 피부에 발라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니까. 특히나 이게 의외로 안전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허가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거를 좀 엄격하게 높게 잡는 경향이 좀 있는 게 우리가 피부에 약을 바른다라고 네. 하면 약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 비정상적인 상황 치료해야 되는 병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치기 위해서 약을 바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약간 부작용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이 약을 바르면 좀 간지럽다라고 해도 그거를 발라야지만 상처를 나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사람이 이제 참고 바를 수가 있거든요. 네. 약은 우리가 기대되는 효과가 높기 때문에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화장품 내지는 뭐 이런 미용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그렇게 뭐 감수할 만한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약간의 좀 문제만 있어도 이거는 뭐 기능성이 그 정도를 감수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 이건 허용해 줄 수 없다. 이거 발랐을 때 간지럽다는 사람 이 정도까지 있으면 이거는 안 쓰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 생기기가 더 쉽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이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거나 불만 없이 사용되는 물질들이 상당히 기준이 좀 엄격한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또 하나 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얼굴에 발라가지고 햇빛을 활동하는 동안 계속 반사를 해줘야 되니까 얼굴에 붙어있는 상태로 오래 머물러 있는 것도 좀 중요하거든요. 얼굴에 발랐는데 뭐 땀에 금방 씻겨 나간다든가 뭐 바람 불면 날아간다든가 이런 물질은 뭐 실험실에서 자외선을 아무리 잘 튕겨주더라도 사실은 실용적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안전하냐 뭐 색깔을 특히 이 자외선 색깔을 잘 반사하냐 얼굴에 잘 붙어있느냐 이런 조건들을 다 잘 만족해주는 그런 성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만들게 됩니다. 보통 물질을 하나만 사용하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물질을 배합을 해가지고 이런 성능이 다 잘 나오도록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서도 실제로 색깔을 흰색을 띠고 있어가지고 딱 봐도 이거는 빛을 잘 반사해 주겠네. 네. 식품 물질 중에 참 많이 사용되는 거 두 가지가 이산화티타늄. 이게 화학식으로 쓰면 TiO 숫자 2, TiO2라고 쓰기 때문에 TiO2 이런 식으로 그냥 업계에서 많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TiO2. 네, 이산화티타늄인데요. 티타늄이에요? 네, 이산화티타늄이고. 티타늄은 뭐 좀 비싼 금속. 네. 이런 걸로 그렇죠. 쓰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산화티타늄이 그 금속을 만들기 전 단계의 원료에 가까운 물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티타늄 금속을 쓰기 전부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물질이 이산화티타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하얀 색깔이 아주 곱게 잘 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예전에 그림을 그립시다. 그런 프로그램 나오던 밥 로스 아저씨 있지 않습니까? 네, 밥 아저씨. 이 아저씨가 그 알래스카에서 오래 생활하셨기 때문에 설경 같은 거를 많이 그림을 그리시거든요. 맞아. 그러다 보면 이분이 정말 애용하는 색깔이 뭐 있냐면 항상 티타늄 화이트를 칠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티타늄 화이트 칠을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그 흰색인데 티타늄으로 만든 그런데 이산화티타늄. 티타늄 금속은 무슨 흰색 아니거든요. 티타늄 금속은 그냥 이렇게 약간 회색빛 나게 딱 그냥 금속처럼 생겼습니다. 이분이 티타늄 화이트라고 부르던 그 물질은 이산화티타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좀 줄여가지고 티타늄 화이트라고 이 물감 업계에서는 줄여서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티타늄이라고 하는 물질이 예전부터 이런 물감으로도 많이 사용되던 거였습니다. 제가 지금 검색해 보니까 네. 티타늄 화이트 뭐 안경테도 그렇고 네네. 이런 게 많이 나오네요. 네, 그래서 이 티타늄 화이트 색깔을 만드는 이산화티타늄 물질이 과거부터 많이 사용되었고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안전한 물질로 좀 많이 평가가 됐거든요. 뭐 요즘에는 그거 가루를 들이마시면 뭐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조금 나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수많은 여러 가지 물질에 비해서 상당히 안전한 물질로 많이 평가가 되고 있어가지고 정말로 많은 곳에 흰색을 넣을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물질입니다. 네. 뭐가 흰색이다 싶으면 티타늄 화이트가 들어가는 이산화티타늄이 들어가는 경우 굉장히 많이 있고요. 네. 약간 화장품 업계에서는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영어를 많이 쓰는 혹은 뭐 프랑스어를 좀 많이 쓰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티타늄 다이아
다이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이런 식으로 약간 영어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산화티타늄이라는 이야기고요. 이건 먹는 재료에도 많이 들어갑니다. 먹어요? 흰색을 가지고 있는 무슨 어떤 뭐 그런 과자라든가 뭐 식재료라든가 이런 거에 그 식용 색소로도 티타늄 화이트, 이산화티타늄 많이 사용을 했고요. 이게 의외로 흰색이 아닌 그런 과자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저는 어디서 본 기억이 나냐면 몇 년 전에 이제 초코볼, 저는 과자 같은 거 먹게 되면 뒤에 성분 같은 거 좀 유심히 보거든요. 초코볼 같은 경우에 초코볼 알록달록하게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이렇잖아요. 네네네. 근데 거기 성분을 보면 의외로 이산화티타늄이 섞여 있는 경우 꽤 있거든요. 아니 그래서 난 봤어요. 이거 흰색은 하나도 없는데 흰색 초코볼은 없는데 왜 이산화티타늄 들었지? 라고 해가지고 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그쪽 분야에 계신 분한테 여쭤보니까 초콜릿은 원래 색깔이 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빨간색이나 파란색 이런 걸 코팅을 하면 그 색깔이 그대로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일단 이산화티타늄으로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흰색을 한번 발라준 다음에 그 다음에 빨간색, 초록색 뭐 이런 걸 입혀야지 색깔이 잘 나온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별의별 색깔 선명한 곳에 들어가는데 정말 많이 쓰이는 게 이산화티타늄이고 이렇게 식용식소에도 쓸 정도이기 때문에 이 얼굴에 바르는 이런 선스크린 용도 뭐 혹은 다른 뭐 색조 화장 용도로도 이산화티타늄 많이 사용이 됩니다. 또 하나 많이 사용되는 또 거연 색깔 나는 그런 물질로 산화아연도 있습니다. 산화아연, 징크 옥사이드라고 부르는 ZNO라고 화학식으로 표기하는 산화아연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산화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연을 먼저 만든 다음에 그거를 산화시키는, 그럼 말하자면 약간 좀 굽는, 삭히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산화아연을 만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좀 안전하다고 평가되어 있는 물질이고 흰색이 잘 나기 때문에 이것도 이런 식으로 자외선을 반사하는 용도의 그런 물질로 많이 선블록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티타늄이나 산화아연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꽤 생산하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뭐 티타늄 사용하는 여러 가지 금속 공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이산화티타늄 산업을 충분히 해볼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산화아연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세계적인 아연 생산 초대형 아연 생산 업체가 우리나라 있죠. 업체로 있기 때문에 네. 그걸 이용해서 만드는 산화아연 산업 이런 거 충분히 해볼 만하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티타늄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공장이 울산에 있고 산화아연 같은 경우에는 뭐 당진이라든가 전라북도 군산이라든가 이런데 꽤 괜찮은 공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우리나라에 수급이 많이 되는 편인데요. 둘 다 이 이산화티타늄 잘 생산하는 공장, 산화아연 잘 생산하는 공장, 대부분 이거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대부분 다 역사와 전통이 깊은 상당히 뿌리 깊은 화학 업체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 자리 잡아 있는 편인데 내막을 좀 살펴보면 네. 이산화티타늄과 산화아연 중에서도 화장품급으로 쓰이는 제품들 있잖아요. 예. 요거는 조금 더 생산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아연 같은 경우에 보면 뭐 불과 몇 년 전에 화장품에 들어가는 급의 산화아연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출시하기 시작한다. 우리가 거기에 시장을 더 확대할 거다. 이런 거를 되게 전략적으로 막 이야기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런 거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화학적인 기반이 있는데도 산화아연, 뭐 이산화티타늄 이런 것들을 화장품에 쓰기 위한 용도로는 일본이나 독일 화학에서 수입해오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이 쓰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또 하나 이 선스크린을 만드는 원료의 방식 중에 이렇게 이 자외선을 반사하는 방식 말고 또 다른 방식으로는 어떤 게 있냐면 자외선을 튕겨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대신 맞아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피부까지 자외선이 들어오지만 않도록 내가 자외선을 최대한 내 선에서 막아준다라는 방식이 있거든요. 들어오긴 하지만 거기서 막아주는. 네, 그래서 뭐 자외선을 받으면 자기가 아예 이렇게 파괴되면서 네. 자외선을 소모시키는 방식도 있고요. 자외선을 맞으면 파괴되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가 뜨겁게 좀 달아올라가지고 열을 좀 이렇게 낸 다음에 자외선이 그 뒤로는 전달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방식도 있거든요.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보기에는 흰색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훨씬 더 좀 다양한 여러 가지 물질들을 좀 개발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편이고 좀 얼굴이 허옇게 보이는 이런 현상, 뭐 백탁 현상이라고 하죠. 맞아요. 그런 것도 좀 적다라고 해가지고 이런 쪽 방식의 물질들이 좀 선호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반사하는 물질이 들어있는 건 백탁 현상이 있는 거고 네. 반사하지 않는 거는 백탁 현상이 없는 거고 네. 이걸 뭐 유기자차, 무기자차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건 뭐 화학적인 성분에 따라서 이렇게 나눠서 좀 말을 만든 건데요. 네. 사실은 그 파헤쳐보면 되게 어려운 말이라 가지고 저는 그렇게 어려운 말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소비자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는지 모르겠어요. 유기물, 무기물, 자외선 차단제 그런 뜻인데요. 그렇게 어려운 말 왜 유행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 유기자차라고 새로 나온 유자차인 줄 알았어요.
진짜로. 진짜 알다가도 모르겠는데요. 진짜. 네. 그래서 대체로 보면 이 무기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이런 반사 방식이 많고 네. 유기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자기가 대신 맞아주는 방식이 많은데요. 뭐 꼭 그렇게 나눠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두 가지 성분을 같이 섞어서 쓰는 형태도 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딱 잘라서 구분하는 거는 사실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기가 대신 맞아주는 방식 이런 방식은 흰색을 띌 필요가 없어서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합성을 해서 사용을 하는데 대표적인 물질이 뭐 아보벤존이나 옥시벤존 이런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거든요. 이런 물질도 잘 생산해가지고 판매하는 회사들이 가만 보면 독일이나 네덜란드, 스위스 이런 쪽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화학 회사들이 이런 물질을 만들어가지고 많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뭐 세계의 K-뷰티 화장품 제품들을 지배를 하고 있다라고 네. 하지만 막상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물질들을 보면 주요 선진국 업체들이 그걸 공급하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도 기초 소재는 해외에서. 네, 그래서 이게 뭐 오히려 이제 유럽 업체들은 또 반대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예. 우리나라 업체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 화장품을 판매를 한다는 게 사실 얼마나 힘듭니까? 아주 멋진 화장품을 개발을 해가지고 그걸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온갖 마케팅 기법을 만들어가지고 화려한 광고를 내보내면서 이거 멋있는 겁니다. 애를 써서 엄청난 경쟁을 뚫고 겨우겨우 올려야지 화장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 건데 그 화장품을 판매하기 위한 이런 물질들은 몇 안 되는 업체들이 그냥 거의 반독점식으로 공급을 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제주는 한국 기업들이 엄청 넘어가지고 소비자 제품 만들어서 파는데 잘 팔리면 잘 팔릴수록 원료 물질을 판매를 해가지고 돈 버는 거는 선진국 화학업체들인 이런 구조가 좀 있습니다. 물론 뭐 선진국 화학업체들은 예전에는 유럽 업체들이 화장품도 잘 팔았기 때문에 선진국 화학업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부가가치 높은 소비자 제품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유럽 업체들이 하기는 하겠죠. 그래서 이제 좀 그렇게 분화가 있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또 고부가가치 제품을 잘하는 걸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예.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가만 보면 우리나라가 화학업계에서 아직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화학업체 위기론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도 세계의 화학업체 순위들을 보면 초대형 화학업체들이 대부분 다 뭐 독일 회사, 영국 회사, 뭐 일본 회사 이런 회사들이 아직도 세계 정상권은 다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부 품목에서 지금 화학업계에 위기가 온다라고 해가지고 이 화학업계 전체가 뭐 할 일이 없다 이런 게 전혀 아니고 무궁무진하게 할 일이 많이 남아 있고 우리가 이런 소비자의 이 고부가치 제품이라고 하는 이런 화장품 산업 이런 거 또 화학 산업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명숙님을 비롯해서 이런 질문들 항상 많이 들어옵니다. SPF, PA, PA 플러스 이렇게 뭔가 숫자 기호가 많은 걸수록 좋은 건가 이런 질문들 정말 많이 들으시죠. 기본적으로 많은 걸수록 좋다라고 대충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런데 구분해가지고 정확한 의미를 말씀드리면 일단 SPF가 먼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SPF가 좀 원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Sun Protection Factor거든요. 그래서 태양 방어 지수, 태양 방어 뭐 정도. 우리는 그냥 자외선 차단 지수 막 이렇게 부르죠. 태양 방어 인자 뭐 이런 식으로 직역할 수 있는 그런 말인데요. 이 SPF가 먼저 나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외선 A, 자외선 B, 자외선 C 중에서는 뭘 막는데 좀 주력으로 하는 거겠습니까? 자외선 B, UVB 주로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해변에가서 선탠을 할 때 너무 선탠 좋아하다가 피부가 까지는 거 이거를 막는 거에 처음에 초점을 두고 사람들이 개발해 놓은 수치가 SPF입니다. 그래서 SPF 1이라고 하면 뭐 바른 거나 안 바른 거나 비슷한 수준 이 정도고 그게 뭐 SPF 10이 되면 그거 대비 한 10배 정도 자외선에 노출이 더 돼 있어도 화상 같은 게 좀 안 일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SPFD의 수치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제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겠죠. 요즘에 거의 이제 50짜리가 많이 나오죠. 네, 무슨 뭐 50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50보다 더 된다 이런 식으로도 뭐 표기하는 제품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데 그게 그러면 SPF 20짜리랑 50짜리랑 있으면 50짜리는 거의 한 번 바르면 한 그 2배 이상의 뭐 지속성이 있고 그렇죠. 그런 의미도 있어요. 원래 의미는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느냐라는 뜻으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제 피부에 발라가지고 사용했을 때는 그 이제 뭐 활동하면서 땀에 의해서 이제 씻겨 내려가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대로 나타나지는 않는데 대체
대체로 한 뭐 SPF 30 정도 되는 제품부터는 이제 차이가 그것보다는 좀 줄어들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그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UVB 자외선 B 말고 자외선 A라는 것도 있어서 네. 그거는 화상 입히는 효과는 그렇게 크진 않지만 노화. 피부 노화에는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신경 쓰이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발돼서 나중에 좀 더 조명을 많이 받게 된 수치가 이 PA입니다. PA 같은 경우에는 Protection Grade of UVA의 약자이기 때문에 PA의 그 A가 자외선 A, UVA 할 때 A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좀 그 표시하는 방법이 조금 더 애매해가지고 PA 플러스, PA 플러스 플러스, PA 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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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약간 그 뭐죠? 소고기 등급 표시하는 것처럼 더하기를 많이 붙이면 붙일수록 PA 투뿔, 쓰리뿔 더 강하게 오래 차단해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해변에서 선탠하기 전에 바르는 용도로는 PA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또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 피부가 노화되면 안 돼. 그렇죠. 조금만 햇빛을 받아도 몸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이거를 챙겨 발라야 돼. 이런 수요가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미용적인 목적으로.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이 PA도 되게 유심히 보는 편이죠. 아니 그러면은 SPA 써 있는 거 따로 있고 PA 써 있는 거 따로 있으면은 이거는 하나는 A, 하나는 B만 차단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디 섞어서 써야 돼요? 보통은 둘 다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은 SPF로 따졌을 때는 수치가 뭐 30이고 PA는 플러스다. 이런 식으로 다 두 개의 성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사용을 두 개가 다 쓰여 있어야 저 같은 사람은 안심하겠네요. 네, 근데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PA는 그게 PA 기능이 전혀 없다기보다도 PA 측정 같은 거를 아예 안 해가지고 야, 우리는 그런 용도로는 아예 제품 만들 생각도 안 했다. 우리는 그냥 선탠할 때 바르는 용도로만 생각을 했다라고 만든 제품 같은 경우에는 SPF 수치만 표시되어 있고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한데 보통은 두 성능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둘 다 어느 정도인지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야, 거의 뭐 선크림 지속 시간만큼이나 곽재식 작가님의 말씀 지속 시간이 이제 길어가지고 2122님이 교수님 물 좀 마시고 강의하세요 라고 보내주셨네. 잠깐 저희가 현재까지 들어와 있는 뉴스도 정리를 해드리고 곽재식 작가와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해 통일교 불법 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 의원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영장 심사에 출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주가 조작과 공천 개입, 통일교, 건진법사, 청탁 혐의를 중심으로 김건희 씨를 오늘 구속 기소할 방침입니다. 순직해병특검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기소와 관련해 국방부 검사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민생회복 소비 쿠폰 등의 영향으로 7월 소비가 2.5% 늘어 2년 5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습니다. 생산과 투자도 전달보다 늘어 5달 만에 트리플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자,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 오늘은 선크림, 선블록, 자외선 차단제, 이걸 또 제조업으로 우리는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야기 이어갈게요. 많은 분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질문 정말 많이 주고 계세요. 1918님이 선크림을 바르고 바로 외출하면 안 된다고 하던데 왜 그런가요? 질문 주셨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어디 나가기 전에 한 15분, 30분 전에 발라야 한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네. 이거 맞는 겁니까? 화장품 업체들에서 그렇게 많이 공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이 선스크린 자체의 성능하고는 크게 뭐 관련이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선스크린이 좀 약간 무르익어야지 뭐 햇빛을 잘 반사하고 약간 이런 건 아니고요. 피부에 발랐을 때 자리 잡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15분 정도는 걸릴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그 정도는 해야지 피부에 좀 이렇게 달라붙고 자리 잡고 좀 스며들 만한 부분은 스며들고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정도에 바르라라고 하는 거거든요. 너무 안착도 되기 전에 밖에 나가지고 당장 햇빛을 받으면 초창기에는 좀 못 막아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땀이 흐른다거나 했을 때 금방 씻겨 나가거나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가기 전에 좀 이렇게 정착되는 시간을 좀 가지라는 뜻에서 네. 15분 전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뭐 그 사이에 뭐 급격히 무슨 성분이 뭐 변화하고 이런 걸로 나온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없으시면 시간이 없는 대로라도 바르고 나가는 게 좋습니다. 아까 우리가 SPF, 뭐 PA 이런 수치 많이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게 수치가 좀 낮아도 이게 정상적인 제품이면 그냥 뭐 이렇게 사기성 제품이 아닌 다음에야 네. 바르고 안 바르고의 차이가 상당히 크거든요. 우리 꼼꼼하게 바르는 걸 요즘에 되게 많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좀 대충 그러니까 좀 성능이 안 좋은 제품으로 발라도 아예 안 바른 거하고는 차이가 좀 납니다 항상. 예. 그리고 또 충분히 발라줘야 된다. 그리고 또 뭐 계속 덧발라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아까 9769님은 2시간마다 덧발라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도 주셨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SPF 뭐 이런 수치들은 지속 시간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밖에 나와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뭐 6시간, 7시간, 8시간 돌아다닌다라고 하면 이 수치에 따라서 이거는 애초부터 생각하기로 한 2시간, 3시간, 4시간 간다고 만들어 놓은 제품인데라고 하면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지나면 이제 제품의 효과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덧바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뭐 땀이 흐른다거나 하면 그거보다 더 빨리 씻겨 나갈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덧바르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혹시 실내에서도. 네. 근데 오늘 곽재희 작가님은 오늘 비 온다 그래서 안 바르셨다고 했는데 네네. 비 오는 날이나 그때는 뭐 안 발라도 되고 아니면 네. 이제 실내에 있어도 또 반대로 어디선가 자외선이 들어와서 선크림을 발라야 한다. 혹시 그런 기준도 있을까요? 그것도 사실 말은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자외선 이게 그러니까 착각하기가 참 쉬운 게 저도 사실은 참 오늘 아침에 그런 착각을 했던 것인데 우리가 자외선이라는 게 햇볕이 예. 셀 때 거기에 나오는 자외선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자외선은 눈에 안 보이는 거기 때문에 예. 눈으로 봤을 때 뭐 빛이 세냐 작냐하고는 사실 별 상관없거든요. 어두컴컴하게 빛이 거의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자외선만 세게 쪼여주면 피부 다 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외선은 일단 뭐 빛이 세냐 적으냐 하고는 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UVB 같은 경우에 통상적으로 여름철에 햇볕이 셀 때 많이 끼어서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뭐 해변에 갈 때 여름철에 장시간 야외 활동을 할 때 UVB를 막아주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라는 걸로 이제 이게 시작이 된 건데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UVA를 그러니까 피부 노화나 뭐 주름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돼가지고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라고 하면 이거는 이런 자외선은 정말 그냥 생활 속에서 항상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거기까지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좀 더 생각하실 필요는 사실 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런 실내 조명 있지 않습니까? 우리 햇빛 말고 그냥 뭐 밤에 그냥 별거 아니게 형광등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것도 아닌 조명 이런 것도 뭐 사실은 자외선이 조금씩 다 섞여 있거든요. 아 조명에도요? 네. 왜냐하면 뭐 그런 우리 조명 그런 거 보면서 이 조명이 뭐 어느 정도의 주파수의 빛을 얼마나 내뿜는지 이거 꼼꼼히 따져보고 사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조명 회사에서는 이런 거를 공지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 조명은 어느 주파수의 빛은 얼마를 내고 어느 주파수의 빛은 얼마를 내고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그 표시해주는 그런 회사들도 꽤 있거든요. 네. 그거를 아마 소비자분들이 많이 따지면서 사시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조명 중에서도 이게 조명이 보통 이렇게 흰빛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빛들이 여러 색깔의 빛들이 다 섞여 있기 때문에 다 자외선이 어느 정도는 섞여 있습니다. 어떤 조명은 좀 자외선이 많이 섞여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도 그런 거 이제 보통 이제 UVB보다는 UVA에 훨씬 가까운 건데 그런 것도 나는 싫다라고 하신다고 하면 정말 실내에서도 자외선 차단제 바른다. 밤에도 자외선 차단제 바른다. 이런 게 맞아요. 근데 의미가 없지 않죠. 진짜 실내에서도 꼼꼼하게 늘 바르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임성택님도 제 딸은 형광등 아래에서도 발라야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도 의견 주셨고. 근데 이게 또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해볼 수 있냐면 우리나라에는 워낙에 이 자외선을 좀 싫어하는 문화 피부가 타는 걸 싫어하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받아야만 몸속에서 자연적으로 잘 생길 수 있는 비타민 D 같은 게 부족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도시 생활자 중심으로 뭐 이렇게 중산층 정도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뭐 과반수가 비타민 D 부족이다. 80%가 비타민 D 부족이다. 오히려 햇빛을 너무 안 봐서. 네, 이런 결과 우리나라에서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상황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네네네. 나는 뭐 햇빛을 너무 안 받는 것 같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까지 또 너무 생각하실 필요는 자외선 차단제를 생각하실 필요는 또 없기도 하겠다. 오히려 빛을 좀 쪼여가지고 딴 부분에서 건강을 좀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경우도 특히 한국인들 경우에는 꽤 있다. 오늘도 또 그 지역에 따라서 폭염경보, 폭염주의보 내려져 있는 곳도 있는데 우리 햇빛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호우경보가 내려진 지역이 있어서 이거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됩니다. 오전 10시 35분부로 경기도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역 특히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국적으로 날씨가 너무 많이 또 격차가 나다 보니까 일단 선크림 이야기 계속해서 이어가 볼게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나라 화장품이 미국에서도 엄청 잘 팔리잖아요. 네네. 그 중에서도 K 선크림이 엄청 유행이라 하더라고요. 네.
우리나라가 특히 뭔가 선크림을 더 잘 만듭니까? 그 이야기 사실 좀 심오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심오해요? 네. 아까 특히 그 선크림 만드는 방식, 선크림의 성분 두 가지 중에서 이제 반사하는 방식 말고 자기가 대신 맞아주는 방식,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있거든요. 이거는 뭐 겉으로 보기에 흰색 나는 거 뭐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계속해서 개발해가지고 여러 가지 성분을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기술력이 뛰어난 화장품 회사들이 여러 가지 다양한 성분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특히나 한국 소비자들이 이런 햇빛 차단하는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되게 복합적인 제품들을 좀 많이 만든 경향이 있습니다. 원래 그 미국 사람들 비롯해서 서양인들은 선크림 잘 안 바른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나라가 유독 잘 발랐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선크림이 어떻게 보면 더 발전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게 참 이런 게 저는 이런 게 선진국의 힘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아마 관심 많으신 분들은 그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하와이에서는 이 선크림이 바닷물 속에 들어가면 바닷물 속에 선크림이 녹아나가지고 산호가 죽고 해양 생태계가 파괴될 수가 있다고 해가지고 뭐 선크림 중에 어떤 성분 들어가는 건 금지했다. 선크림 바르고 바다에 들어가지 마라 이런 거 있죠. 뭐 그런 이야기 들으신 이거 2010년대에 금지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실시하는 나라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실시가 되면 선크림의 어떤 그런 성분은 좀 나쁜 성분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기게 되죠. 가만 보면 근데 우리가 사실은 도대체 선크림 성분이 어떤 식으로 바다의 산호를 파괴하는지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 많거든요. 네. 얼마나 어떻게 파괴하는지. 그래서 약간은 좀 선제적으로 제시된 그런 규제라는 측면이라고 보는 분들도 계세요. 네. 이게 가만 보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건 뭐 제 느낌이긴 합니다만 선진국 그런 화학 업계에서는 이런 작전을 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성분들을 개발을 해가지고 잘 판매를 하다가 여러 가지 그 성분의 장점, 단점들을 미리미리 연구를 해가지고 다양한 가능성을 분석을 하고 있다가 이 성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경쟁사도 생산을 해가지고 우리의 시장을 좀 잡아먹을 것 같은데 뺏어갈 것 같은데 라고 하면 그거에 대체 물질을 하나를 개발을 한 다음에 그 성분은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 성분은 뭔가 환경을 파괴한다. 그 성분은 몸에 나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말하자면 어떤 민관 합작이라고 할까요? 산학 합작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다 합작을 해가지고 규제를 만들기도 하고 그런 게 되게 문제가 크다는 식으로 홍보를 크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소비자의 인식이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잘 만들어가지고 홍보를 하면 되게 급격하게 바뀌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인가 모르는 성분이라도 그 성분 쓰면 되게 안 좋대라는 인식이 생겨버리면 그거 판매를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경쟁사를 제거해버리고 이 선진국 화학회사는 자기들이 개발해놓은 경쟁 제품을 이 물질을 대신 쓰시면 문제없어요. 일종의 프레임을 씌워버리는 거네요. 라고 생각해서 잘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경우 선진국 화학회사들이 유럽 회사들이나 미국 회사들 이런 걸 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선스크린 만드는 이런 회사들 보면 되게 단순하게 생산하는 회사들 되게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징크 옥사이드, 산화아연 같은 데다가 옛날부터 내려오는 무슨 기름 종류, 호호바 오일 이런 거 좀 섞어가지고 성분 한 4-5개로 이렇게 딱 만들고 되게 단순한 이런 거 대신에 50년 전통이다. 자연적인 성분을 많이 사용했다. 이러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런 게 기능성이라든가 딱 발라봐도 이 바르는 느낌만 해도 한국 화장품보다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경쟁에서 우리가 앞설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여러분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런 거를 좀 내세우는 그런 회사들도 있습니다. 한국 선스크린 장단점은 무엇인가라고 이야기하면서 성분이 되게 복잡한데 그런 것 중에 어떤 거는 우리 미국의 하와이에서는 쓰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런 거를 이용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서 이런 쪽으로 우리가 앞으로 할 일도 좀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제형이 되게 다양해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크림 하면 그냥 크림을 튜브 안에 넣어서 이게 쭉 짜서 쓰는 게 제일 많은데 요즘에 선스틱도 많이 나오고 있고 선스프레이도 있잖아요. 이거는 그 제조하는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얼굴에는 똑같이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일단 크림이 제일 기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선크림에 사용하는 성분들이 어떤 거는 물에 잘 녹는 성분도 있고 어떤 거는 기름에 잘 녹는 성분도 있고 어떤 거는 서로 잘 안 섞이는 성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로 잘 섞여가지고 잘 뭉쳐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작업들을 하기 위해서 분산제라든가 아니면 점도
온도 조절제라든가 이런 걸 잘 이용을 해서 딱 발랐을 때 요 감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감성적인 영역인데요. 왜 요즘 화장품 그 리뷰하시는 분들 뭐 발림성이라고 네, 표현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그 소비자들의 어떤 손끝에서 느껴지는 감촉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실험을 해가지고 우리 제품 바르면 되게 성능 훨씬 좋다라고 이게 백날 얘기를 해도 소비자들이 딱 발랐을 때 저는 발랐을 때 왠지 얼굴에 잘 묻지 않고 겉도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안 발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딱 그 발리는 좋은 느낌이 나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정도로 그런 점도와 섞인 정도를 잘 조정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이제 크림형으로 바르는 것이다. 네, 그게 기술이죠. 네. 스틱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보통 그 굳힌 기름, 왁스 이런데 섞어가지고 이제 굳힌 형태로 만듭니다. 네. 전통적으로는 밀랍 같은 거 많이 사용했어요. 벌집에서 추출하는 거지 않습니까? 밀랍도 화장품 업계에서는 왠지 영어로 비즈 왁스라고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거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다른 기름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굳혀가지고 만드는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화장품 대국입니다만 앞으로 할 게 많은 게 밀랍을 되게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곳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까운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밀랍을요? 네, 어디서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자체 밀랍 생산량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영토 크기에 비해서 엄청난 양봉 대국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꿀을 되게 많이 생산합니다. 세계에 뭐 10위 왔다 갔다 합니다. 우리나라 땅 넓이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우리나라가 양봉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꿀벌들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 벌집에서 나오는 이 밀랍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우리나라가 세계 5위권 밀랍 생산 잠재력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의외로 이런 밀랍 사용 통계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 좀 많지 않은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양봉하는 양이 10배 많고 막 이렇거든요. 우리나라가 양봉 대국인데 화장품에 많이 쓸 수 있는 밀랍 같은 걸로 공급망이 좀 잘 연결되지 않는 거 이런 거는 좀 미래 시대의 이 화장품 산업 또 화학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더 살펴봐야 될 그런 분야 아니냐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뿌리는 건 괜찮습니까? 스프레이는 어떻게 하면 잘 뿌려지느냐 요 기구 만드는 게 또 중요하죠. 그런 거 옛날에 이제 일본 업체들이 정말 잘 만들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업체들이 좀 많이 따라왔고 뿌려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액체 형태로 잘 만들어가지고 기구에다 그걸 넣었을 때 막히지 않고 안개처럼 꾸준히 잘 분무될 수 있는 그 구조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우리나라 기계 산업 또 그거를 만들 수 있는 플라스틱 산업이 잘 발달돼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쟁력을 갖춘 상태입니다. 오늘은 선크림 자외선 차단제의 기본 원리부터 이 제품 또 산업까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선크림을 안 바르고 오신 곽재식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내기 전에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잠시 후 11시부터 폭염 경보가 발효되는 지역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대구, 부산, 울산, 충남 공주, 아산, 경남 의령, 함안, 진주, 산청 그리고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가 발효된다고 하니까요. 더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우리 주말판 별책부록이 방송되는 날이죠. 얼마 전에 7월 초에 일본에서 대지진이 일어날 거다라는 소문 때문에 진짜 뭐 여행 수요가 확 줄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소동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우리나라도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거 골고루 한번 들어보시죠. 흔들림 없이 이해하는 지진의 과학 홍태경 교수와 함께 읽어봅니다. 성공의 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